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터키의 어느 회담장 사진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터키는 영어식 이름이기 때문에 터키가 이번에 튀르키예로 국호를 정식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음이 익숙치가 않아서 편의상 이 영상에서는 터키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 네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사자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것은 흑해 연안 국가들의 사진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위쪽에 있고 러시아가 오른쪽에 있고요. 아래는 터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옥수수와 밀 같은 곡물들을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데사 항구에 있는 여러 곡물들이 수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매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냥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세계 곡물 수출 비중을 보면 해바라기 씨유는 42%, 옥수수 16%, 보리 10%, 밀 9% 등 작은 나라인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은 전쟁이 터진 직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2월 말쯤에 터졌으니까 2월부터 곡물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금은 연초 대비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곡물 수출량이 확 줄었습니다. 곡물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밥상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언급된 4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지만 일시적으로 오데사 항구를 비롯한 3개의 항구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해주겠다.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나와서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무언가 서류도 막 주고받죠? 원래 막 나라 대표들이 나와서 서류 주고받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합의만 잘 지키면 앞으로 수주일 안에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흑해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하죠. 합의에 따르면 일반 상선, 민간 선박, 항만 시설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협약에 언급된 오데사 항구의 항만 시설은 공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위기가 오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힘듭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나라들이야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곡물 가격을 감당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극심한 식량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들이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협약에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양국 가운데 한 곳이 합의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될지 양측의 합의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가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인데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없는 지금은 그저 러시아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매우 불확실한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협약을 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오데사 지역 하원 의원인 이분이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데사 항구 주변에 6번의 폭발이 있었고 항구에 불이 났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사일 2방이 오데사 항구의 물류 창고를 공격을 했고 2발은 공중에서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러시아 악수한 지 하루 만에 약속을 어기네요. 애초부터 믿진 않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줄이야 저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신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외신 기사를 찾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비단 오데사 항구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오데사 항구를 공격하기 몇 시간 전에 13 러시아 미사일 13발이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인 키로보우드, 조금 발음이 어렵네요. 키로보우라드 지역의 군 비행장과 철도 인프라 시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스탄불 가서 악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흑해에 있는 오데사 항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번 오데사 항구 습격에 대해서 남방작전사령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군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로 오데사 해상 무역항을 공격했고 2발의 미사일이 방공군에 의해서 격추가 됐으며 2발의 미사일은 항구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초기의 2발은 갑자기 떨어져서 맞은 것 같고 정신 차리고 나머지 2발은 공중에서 격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걸 떠나서 러시아가 악수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한 지가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중부 지역을 한방 공격하고 그리고 협약에 포함된 보호시설인 오데사 항구를 공격했다는 점은 약간은 충격적이네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데를 본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면서 그 다음날 동쪽 바다에다가 미사일 몇 방 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상황은 매우 눈물겹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항만으로부터 곡물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럴 수가 있나요? 아마도 항구에서 배가 이렇게 떠나면은 러시아 미사일 슝 날라와서 배를 아마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설마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약속을 하루 만에 어긴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국제 밀 가격을 보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2월 말부터 국제 밀 가격이 거의 더블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슈로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한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오면 사람들이 밀을 덜 사 먹기 때문에, 즉 빵을 덜 먹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해서 국제 밀 가격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 하락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국제밀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 이러한 것에선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즉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반등치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데사 항구 공격이 주말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시장과 외환 시장은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상황을 약간 점검해 드리고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도 점검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황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두 개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경기 위축이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곤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경기 침체를 이슈로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의 장대 음봉이 한 방 더 나왔죠. 특히 서비스업 PMI를 보면은 전달에 52.7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47이 나왔습니다. PMI 지표가 한 달 사이에 5.7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PMI 지표가 50을 기준으로 52이면 확장 국면이다, 50 아래면 수축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50 이하를 처음 기록했습니다. 실은 팬데믹 이전에도 50 이하로 내려갈 듯 말 듯 하다가 50은 꾸준히 지켜왔었는데요. 이러다가 코로나 경제 위기 때 한 방에 50 이하로 뚝 떨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때처럼 서비스업 PMI가 5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미국의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와 함께 여러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와 스냅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둘 다 일봉 차트입니다. 넷플릭스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냅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 때 가입자가 2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미리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90몇만 명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는 선방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스냅도 약간 비슷해요. 스냅은 이미 5월 달에서 회사 측에서 이번에는 실적 가이던스를 하회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실적 안 좋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간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고 금요일 정규장 때는 완전 폭락해버렸습니다. 15달러 이상에서 10달러 이하로 뚝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증시의 매크로 상황이 좋았을 때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해서 안 좋은 실적이 좋게 인식이 되었고요. 스냅은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S&P 500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스냅이 부진한 실적을 딱 발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S&P 500 지수를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기존의 쌍봉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쌍봉을 돌파했던 이 자리를
바로 내어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 스냅의 실적 발표를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했습니다. 즉 주가가 무조건 오를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악재까지 터졌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향해서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27일 날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요. 그 다음날 28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에 따라서 직전 고점 자리에서 위로 튈지 아래로 다시 내려갈지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면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미리 선반영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살짝 반등하기를 저는 기원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원일 뿐이고요. 정확한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이러한 이벤트를 지켜보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